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욱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안보 시즌3의 권은비입니다. 지금부터 진짜안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3월 31일 오늘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바쁜 순간에도 한반도의 진짜 안보 수호를 위해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그리고 특별한 뉴페이스의 게스트분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종호입니다. 네, 우리 최종호 변호사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예, 굉장히 뉴페이스입니다. 뭐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뭐 궁금한 걸 여쭤보기 전에 저도 광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네. 뭐 간략하게 전해드린 다음에 방송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그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아주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터피스 과정이라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강연 그리고 아주 그 친절한 멘토들의 멘토링,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글쓰기, 스피치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도 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는 이제 관련 기관의 인턴도 저희들이 좀 주선을 해드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면 그 공부 모임도 지원을 하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2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이제 청년분들한테 이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peacekorea.org 네.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평화네트워크를 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최종호 변호사님이 저희가 그 청년을 몇 세까지 끊어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인턴 또 이제 상근 간사들이 만 35세로 잘랐거든요. 예. 예, 그 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럼 우리 최종호 변호사님부터 좀 신청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며칠 전에 들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청년 비례대표를 네. 45살까지로 한다는 거예요. 청년 비례대표를 45살까지로 잘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그럼 저도 청년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았으면 좀 어플라이를 할 거랬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노령화 사회니까 뭐 예. 청년도 이제 45세까지 잡은 모양인데 예. 아무튼 뭐 청년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더민주당 내에서도 뭐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많은 청년들이 뭐 헬조선이다 흑수저다 이렇게 좀 절망 어린 이런 호소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정치권이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아무튼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종호 변호사님은 특이하세요. 예. 외모도 굉장히 좀 이 만화 캐릭터처럼 생기셨고, 뭐 오늘은 좀 그 턱선을 밀고 나오셨네요. 예. 비디오로 좀 나가면 참 사람들이 재밌어 할 텐데,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외모도 좀, 굉장히 재미난 또 호감을 주는 이런 또 캐릭터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아니 사법고시 준비하기도 열나 바쁘셨을 텐데 예. 어떻게 그 군사 문제, 특히 일본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이제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냐.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사법시험 준비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뭐. 예. 일찍 되는 사람은 엄청 일찍 되더라고요. 제가 네. 딱 평균 정도에 이제 합격을 하고 네. 수험 준비 기간이 약간 이제 평균보다 길긴 했는데 이게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농사라는 게 보통 농한기,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름까지는 상당히 네. 이제 바쁘고 네. 가을 지나면 한가해져서 보통 그 농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농한기 되면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그 고스톱을 치죠. 네. 근데 이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런 걸 한 6년, 7년 똑같이 반복을 해봤는데 이제 2월 달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봄, 여름은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네. 이게
보통 그 시험장 이런 걸 빌려야 되니까 여름 방학을 하자마자 보통 2차 시험을 봅니다. 대학교 같은 데서. 네.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면서 이제 계속 노는 거죠. 발표가 보통 한 10월 중순쯤 나니까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놀고 네. 이제 발표 나면 또 떨어진 거죠. 보통 이제 한 5번 정도 제가 반복을 해봤으니까. 네. 그럼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또 바로 공부가 안 돼요. 그 심리적 타격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은 뭐 고스톱을 치던지 예. 당구를 치던지 그렇죠. 음주 가무를 즐기던지. 제 예전에 그 사법고시 뭐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보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 연락 노는데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최 변호사님은 특이하게 뭐 이 일본 군사 문제에 또 관심 갖고 파헤쳤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참 그 2000년대 중반 이런 때 이게 일본 드라마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맨날 일본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페인처럼. 네. 이 사법시험 끝나고 나서 떨어지면 사람 충격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아, 이제 1년 동안 나는 또 이 동일한 지옥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제가 한 3, 4년 정도 일본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일본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어를 하다 보니까 또 느끼게 된 게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군에 관심이 많았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맨날 전쟁기념관에 가고 네. 전쟁기념관 옆에 보면 그 국방부에서 당시에 있던 그 국방군사연구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한국전쟁사나 뭐 그 월남전사 이런 거 편집하고 이런 기구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도서관에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94년인데 아, 초딩 4학년이 그 어려운 자료들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별로 이해는 잘 못했겠지만 이제 그때 네. 거길 구경 가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처음엔 제가 한국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네. 그 한국 육군은 뭐냐, 해군은 뭐냐.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처럼 이제 그 밀리터리 매니아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 한국군이라는 게 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정 대표님도 이제 군에 다녀오셨고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도 많이 이제 군에 다녀오셨을 텐데 그 군에 가면 총기 수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총기 수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언어 감각하고는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총구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 배럴 이런 걸 딴 거 수입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총기 수입, 예. 뭐 전투화 수입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수입해라. 예, 군 복무 중에 제가 이등병 때 예. 이제 그 말년 저는 방위 출신이어가지고 예, 이제 말년 상병이 갑자기 야 그 전투화 수입, 뭐 총기 수입하는데 수입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군대에서 나왔다가 바로 얼차게 들어가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게 닦을 숫자에 세울립, 설립. 그래서 총기든 전투하든 닦은 다음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역시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자가 아니라 뭐였죠? 그 이제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가 견해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영어 아닌가요? SWEP 그러니까 수입 닦다. 수입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일본어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게 우리 정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예. 손숫자에다가 예. 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입자인데 너을 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너울 입자. 입. 예. 그 손숫자에다 너을 입자를 써서 수입이라고 읽긴 읽는데 그게 원래 네.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로 태이레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뭔가 관리하다, 네. 정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두 광나게 닦는 것도 태이레고 네. 총기를 다 이제 분해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기름칠하고 찌꺼기 닦아내고 이런 것도 그 태이레.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수입보다는 그 메인터넌스에 가까운 개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쓰지도 않는 수입이라는 말이 왜 군대에서 쓰고 있는가? 총기 수입이냐, 군화 수입이냐? 결국은 예. 처음에 이제 한국군에 복무하던 사람들이 일본군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근데 테이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자로 읽어가지고 예. 총기 수입해라, 군화 수입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야, 제가 그 군복무 22년 만에 이 수입이 이게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네. 사실 뭐 일본 예. 말이 많죠 군대에서. 예. 뭐 그 해군에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주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계라는 것도 일본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게 회계라는 의미고. 예. 예를 들면 지금은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 PX를 보통 그 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보. 네. 근데 이 주보가 일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장 같은 거 파는 데가 주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본식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보통 육해공군에서 참모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치프 오브 스태프거든요. 네. 근데 치프 오브 스태프를 왜 꼭 참모총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네. 뭐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총참모장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참모총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이게 사실 일본 말이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참모총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을 우리가 연구하지만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일본 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다가 그러니까 밀떡으로 시작해서 예. 한국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사법고시 보고 이제 이 낙방의 이 고통을 갖다가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달래다가 그러다 일본어가 좀 들리고 뭐 사시 준비했으니까 이제 한자는 잘 아실 테고 예. 그러다가 그럼 내가 한번 일본 군사 문제를 좀 파헤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군요. 뭐 대략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예. 독특합니다. 네. 예, 외모만큼 야, 독특한 또 우리 스토리를 갖고 계시네. 정 쌤이 이게 외모가 특이하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제가 네. 정 쌤이 그 묘사하시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그래요? 한데. 예, 그 한번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누구 손을 들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은 굉장히 이제 제가 미화를 많이 해가지고 네, 나름 이제 사람들한테 네. 자, 우리가 오늘 최정호 변호사님을 모신 거는 뭐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안보법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 일본 자유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보법제가 도대체 뭔지, 그 자유대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우리 최정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은비 씨가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죠? 네, 이제 지난 3월 29일부로 일본의 안보법이 시행되었고, 이로써 일본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보도에서 많이 접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법제가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자세히 알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보 법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게 안보 법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법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 자위대법, 주변 사태법, 선박 검사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하나의 그 법안을 네.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개정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뭐 전쟁 가능한 국가다 이런 식의 약간 선동 내지는 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은 사실 우리가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이 법이 일단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냐는 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뭐 예를 그런가요? 들면 일단은 어떤 우리가 가치를 특별한 내용을 들으려고 모셨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네. 뭐 한다 이런 식의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해적이 우리 유조선을 납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해군 파견해가지고 테러범 뭐 납치범들 이제 뭐 사살도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지금 법제상으로는. 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뭐 중동에서 납치가 됐다. 네. 또는 뭐 테러 조직이 억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가 군 수송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국민을 국내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지금 법제상으로는 예를 들면 자위대가 뭐 중동에 파견돼가지고 자국민을 데려온다 이런 게 법제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해외 주재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네. 요런 규정이 조금 생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게 미군이 이제 다른 나라한테 공격을 받았다. 네. 그런 경우에 미군을 공격한 부대를 자위대가 공격을 할 수 있다. 네. 뭐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위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그런 거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집단 적자의 핵심적인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군하고
뭐 한국군도 마찬가지인데 미군하고 자위대랑 동일한 탄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소총탄이라거나 아니면 뭐 구축함에 들어가는 뭐 127mm 대형 포탄 이런 것들을 자위대는 가지고 있는데 미군은 그게 일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때 이제 자위대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탄을 주일 미군에 공급을 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보면.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제한이 없죠. 한국군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탄환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개념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법제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탄환을 자위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 사실 그게 약간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약간 이제 바꾼다. 아니면 뭐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제 공해상에서 어떤 그 외부의 뭐 다른 나라나 뭐 테러 단체 이런 데가 운용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뭐 사실은 이제 북한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화물선 같은 경우를 자위대가 뭐 임검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그 UNPKO 활동 같은 게 많은데 그런 때 이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법제의 변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곤란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좀 큰 틀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게 이제 일본 헌법 구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평화헌법과의 충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헌법에서는 이제 그 교정권을 일본이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육해공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부전권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평화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별적 자위권을 넘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하고 그거에 걸맞는 어떤 이제 군사력을 좀 이제 그 갖춰 나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것이 좀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과 지금 안보법제 사이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논의가 전개되고 있나요?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화헌법이 뭐냐? 평화헌법이란 헌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헌법 구조에 보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1항 같은 경우가 뭐 우리는 국제 평화를 희망하며 전쟁과 무력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1항이고 네. 제 2항에 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그 국권 발동의 수단으로서 군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에 전력을 갖지 않으면서 네.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는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위권까지도 부인한 취지냐. 이건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거든요. 뭐 자위권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먼저 공격을 당했을 때 네. 그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자위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자위권이라는 것 자체는 유기체가 자기를 유지하려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권이다. 이렇게 봐서 일본국 헌법 구조가 일본국의 자위권까지는 부인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본에서는. 네. 근데 물론 소수 견해는 아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자위권도 갖지 않는 취지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극단적 견해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이 봐도 약간 지나친 해석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어찌되었던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문제가 있고 이제 그 헌법 구조에 그런 어떤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런 어떤 취지가 담긴 것은 어떤 전범 국가로서 일본의 재무장을 일본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것이 미국의 이제 좀 강요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또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다라는 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의 어떤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겠다. 이런 어떤 이 측면들에서 이제 유지가 되어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죠. 뭐 개별적인 자위권도 이게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유엔 헌정 51조에 보면 또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예외로 쭉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이런 어떤 뭐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것은 유엔 그 회원국으로서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다.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그 큰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충분히 이제 오히려 일본이 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스스로가 평화법을 지키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아시아와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확 이제 그 뒤집어지고 있는 양상인 거죠.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계속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위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군을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게 잘 아시겠지만 냉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일 미군이 뭐 한국 전쟁에 많이 투입되면서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메가더의 어떤 지령 같은 경우로 이제 경찰 예비대가 창시되고 그게 자위대로 발전해 왔다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일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이 된다. 우리가. 네. 개별적 자위권 인정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그 1981년에 그 가의 결정을 통해서 확립된 일본의 정부의 공식적 견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적 자위권은 뭐고 집단적 자위권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 자위권은 뭐냐?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은비 씨가 어디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갑자기 공격을 해왔다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공격해온 사람한테 뭔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방어라고 하는 게 뭐 그 사람을 뭐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밀쳐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그 정 대표님하고 은비 씨가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정 대표님 뺨을 때렸다고 쳐요. 저렇게 쉽게 맞지 않아요. 네. 그 우리 정 선생님도 인상만 보면 이제 누구한테 쉽게 맞은 인상이 아닌데 네. 이게 또 우리 그 은비 씨가 맞고 네. 우리 정 선생님이 반격을 하는 구조로 가면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해진 거죠, 법률적으로. 약간 이게 그 무슨 어떤 그 성을 어떤 고정화한다 이런 개념을 둘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또 예, 정 제가 만든 거로 하죠. 선생님이 피해자로 출연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은비 씨가 유단자고. 예. 그 정 선생님이 막 구타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예. 막 뺨도 맞고 예. 머리도 맞고 예. 뭐 주먹으로 계속 맞고 있어요. 예. 그때 권은비 씨가 반격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개별적 자위권이라는 입장을 취하면 권은비 씨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은비 씨는. 왜냐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우리 정 대표님 아닙니까? 직접 맞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을 한다라고 보면 미국이 공격을 당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력이나 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일본이 공격을 당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일본 영토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이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일본 자위대 함선이나 이런 게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다. 근데 미군은 신나게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항공기가 뭐 공해상을 날아가다 격추를 당했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네. 미국하고 중국이 교전 상태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개별적 자위권이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자위대가 그 공격당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뭐 한국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자위대가 자위권의 행사라는 명목하에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우리는 개입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개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위권 행사다.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위대를 동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집단적 자위권이다.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친구인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형님에 해당하는 미국이 어디 가서 주워 터지면 그건 자기가 만든 것과 동일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가서 같이 싸우겠다 이런 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유엔 헌장을 보면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 동맹이라는 게 대체로 상호 방위 조약이죠. 예,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이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얻어 터지면은 한국도 뭐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만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평화헌법과 모순되는 관계인 만큼 그러면 평화헌법을 뭐 개정을 하든 계약을 하든 그걸 일단 바꾸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 버렸어요. 일단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절차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상태에서 그냥 뭐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이거 자위권을 왜 뭐 우리 친구인 미국을 갖다 방어하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냐는 또 이제 그 또 법률가니까 그런 어떤 이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국내적으로는 어떤 그 이제 국내 어떤 뭐 일본 국내 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약간 웃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헌법의 해석을 바꾸겠다. 무슨 헌법을 바꾼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동안의 일본국 헌법의 해석에 따르면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이 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정부가. 일본국 정부가. 네.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국이 가지는 자위권의 범주에 개별적 자위권하고 집단적 자위권이 모두 포함된다는 경우로 헌법 해석을 바꿨어요. 2014년 7월 1일인가 그때 네. 8월 7일인가. 네. 이제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서 관련된 뭐 헌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불렀죠. 근데 웃긴 게 집권 자민당이 부른 헌법학자가 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 자민당에서 부른 자민당에서 헌법학자도. 부른 헌법학자. 그러니까 네. 일본 내가 발칵 뒤집혔죠. 네. 그러니까 이 보면 헌법학자들은 주로 어떻게 보냐. 이게 과연 정부가 해석을 바꾸는 게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 헌법학자들은 제가 정확하게 뭐 한두 명을 세본 건 아닌데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거는 위헌이 맞다. 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언론은 또 어떠냐? 뭐 예를 들면 우리들 잘 아시는 뭐 요미우리, 상케이 이런 극우 보수지들은 이게 합헌이다, 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뭐 아사히라든지 아니면 마이니치 신문 이런 데는 이게 또 반대 이런 구조고 지방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 현마다 하나씩 지방지들이 있으니까 이 지방지들은 또 압도적으로 반대 위헌이다 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이런 데에서 뭐 성명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들이 다 이걸 성명을 냈어요. 네.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네. 그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뭐 위헌이라는 입장이 나왔겠죠. 그 예를 들면 그 아베 신조가 뭐 그 야마구치 현 출신이에요 이제. 네. 예전에 그 초슈라고 말하는데 그 외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야마구치 출신이고 뭐 이토 히로부미, 네. 뭐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야마구치현 출신이죠. 근데 야마구치현은 뭐 당연히 찬성, 합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원자폭탄 투하됐던 나가사키현 같은 경우도 네. 합헌이다. 네. 반면에 뭐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네. 이런 데는 반대. 네.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시, 정, 촌 이런 데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 위헌이다. 이런 게 또 재밌는 구조죠. 근데 일본 내에서 그렇게 반대 의견이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제가 시행된 뭐 의도나 배경은 뭔가요?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한 게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네.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고 또 일본 자체가 가지는 현재 상황 이 안보 법제가 말이 많았는데 일본의 정치적 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그 민의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슨 일 있으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 표시도 하고 그게 뭐 데모라는 게 꼭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집단적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동안 사실 이런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았고 요 안보 업체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씩 그 시민들의 운동이 있다 이런 정도라서 기본적으로 그 정부 야당의 힘을 제압할 정도의 힘은 없었다. 시민사회가. 이런 것들이 그 일본에서 이 안보법제가 다수의 반대를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정말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이렇게 칭송을 뭐 또 자화자찬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상황들을 보면 과연 그런가 그런 또 이제 근본적인 의문도 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자위권의 해석이 굉장히 좀 그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위권을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기가 두들겨 맞을 때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최종호 변호사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길 가다가 뭐 제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을 꺼내려고 안주머니를 넣었는데 최 변호사가 이제 저 정홍욱 씨에게 날 갖다가 뭐 칼로 혹은 뭐 총으로 공격하려고 해서 먼저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자유권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어디까지 그걸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뭐 유엔 헌정을 보더라도 이제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는 명백하게 일본이 공격당하거나 명백하게 뭐 미국이 공격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자위권 행사라는 부분들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다르고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만 그 버튼만 누르면 이제 몇 분 안에 이제 상대방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비해서 이 자위권을 근거로 한 어떤 이제 군사 준비 태세 그게 또 그 뒷받침한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또 공세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먼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는 걸 사실 뭐 총이나 칼 꺼내는 걸 보고 제가 먼저 공격을 한다.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예방적 자위라는 문제인데 네. 예방적 자위권이 인정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공격받기 전에 네. 상대방이 공격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니까 네. 내가 먼저 성재 공격을 할 수 있냐? 여기 대해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단 두 나라가 예방적 자위도 가능하다는데 네.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뭐 이유는 요즘은 북한도 가능하다 그러죠. 뭐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예외긴 한데 우리가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그 두 나라 정도가 이제 예방적 자위가 가능하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사실은 제가 법률가가 이런 말을 해도 되냐 이런 건데 네. 세상에 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많죠. 아니 본인의 존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시네.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네. 정상적인 상황도 사실은 주먹이 좀 가까운 경우가 많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주먹이 좀 가까워야지 또 변호사도 돈도 벌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은 다음에 또, 네, 네. 또 돈도 좀 정체성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네요. 근데 뭐 집단적 뭐 자유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뭐 예방 전쟁, 예방적 자위 이런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전쟁이었잖아요. 미국 이라크 침공 2003년도에 그때 그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화법은 그런 거였잖아요. 예.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는다면 이런 어떤 가정법을 두면서 쟤를 그대로 두면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의 안보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갖기 전에 이 사악한 사담 후세인이 이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기 전에 저 인간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을 동원하면서 침공을 강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이건 예방전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유엔 헌장, 유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은 마음껏 주먹을 쓰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파병을 했었고, 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적인 뭐 심판이나 제재 이런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위권 논리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런 기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강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뭐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일본의 자가 발전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또 미국이 요구해왔던 거잖아요. 예, 미국이 오랫동안 야, 내가 너희들을 쭉 지켜와서 노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한 대 두들겨 맞으면 너희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오래전부터 쭉 해왔던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본 정부에서 때로는 저항을 하다가 이게 이제 아베 신조 정권 들어서는 이게 확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일시에. 확 무너지는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헌법적인 절차가 다 무시가 돼 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뭐가 달라지냐 결국은. 사실은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 바뀌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또 뭐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저를 또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위대가 어떤 조직이냐. 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요 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 아닙니까? 네. 국방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나라 군대가 돈을 얼마나 쓰냐에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네. 세상에서.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중후반쯤 나온 만화. 그때 이제 그게 80년대 중반 기준인데 당시 한국하고 일본의 국방 예산. 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국방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방위 예산이라고 네, 말합니다만 당시 한국하고 일본의 방위 예산 차이가 대략 10배 전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한 10배 정도 많았던 많았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떠한 경우에도 국방비가 1%가 GNP, GDP 대비? GDP 대비해서 1%를 넘어갈 수 없다는 암묵의 룰이 있어요. 네. 계속 지켜져 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0.8%. 네. 우리는 2.4%입니다, 대략. 네. 우리가 한 3배 정도 많은데 8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이 굉장히 못 살던 나라니까 10배쯤 차이가 났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이 한 1.4배 정도입니다. 네. 크게 일본이 차이가 한 안 1.4배 정도 많습니다. 더 쓰는 근데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일단은 20만 정도 되는 자위관들이 죄다 직업 군인 아닙니까? 네. 군인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기엔 군인인데 걔들은 네. 군인 아니라고 말하죠. 네. 직업 공무원인데 네. 죄다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일반 병사라고 해도 1년에 3천만 원 이상씩 받고 고위 장교 되면 거의 억 단위로 받으니까 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를 굉장히 비싸게 사요. 우리나라 K1 전차가 예를 들면 한 대 한 30억 정도 하는데 네. 일본은 비슷한 전차를 거의 한 대 80억에 사고.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1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본 하나 얘기해 보세요. 일본 하나.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씩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K1 전차 한 1,500대쯤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량 구매하니까 싸고. 일본 일단 300대 샀고. 네. 또 일본 방위산업 비리가 상당해요. 네. 한국이 방위산업 비리가 많다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훨씬 심합니다. 아, 또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방위 예산이 1억 엔이 늘어날 때마다 네.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K90식 전차 같은 걸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럴 때마다 미쓰비시 중공업 직원 배둘레가 1cm씩 늘어난다. 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착복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해요. 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비쌉니다. 예. 엄청나게 비싸요. 또 하나가 똑같은 무기를 사와도 일본은 비싸게 사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치를 36대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3년 전인가? 그게 한 200억 정도를 주고 사왔어요, 우리나라. 대당? 예. 네.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이 공동 구매를 할 때 네. 우리도 달려 들어가서 싸게 산 면이 있는데 동일한 동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뒤처지는 거를 일본이 자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네. 대당 1,200억을 주고 샀어요, 그거를. 한국 6배를 주고 산 거죠. 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일본 방위 예산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고 네.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 개선비, 방위력 개선이라고 걔네들은 표현을 하는데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네. 일본이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직접적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다. 이러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기도 많이 사고 네. 그 자위관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일본 경제 상황상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사실 뭐 1990년, 91년 이럴 때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세계 2위였습니다. 그때 막 소련 망하고 그랬을 때 뭐 세계 2, 3위를 다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 7, 8위 정도 되나요? 일본이 한 6위 정도고 우리가 네. 8위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떨어진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GDP 1% 이내로 묶어놨는데 20년 동안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군사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결이 된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어찌되었든 그 아베 신조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제 소폭이지만 좀 늘어나고 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또 추세인 것만은 또 분명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공격용 무기 도입은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함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이런 보유는 좀 여전히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다. 네. 이럴 때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일본은 공격무기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함대함, 뭐 공대공,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무기 체계를 직접 무기 체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영토를 그렇죠.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아직 없는 상태다.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F-15가 많습니다. 일본은 네. 한국이 60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21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전투기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그동안 계속 견제해온 자위권 내지는 개별적 자위권 이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는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공격용 무기를 그럼 막 사들일 수 있냐? 그건 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일본 구조상. 그건 왜 그러죠? 일단 그거는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가장 힘이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다루는 재무성이거든요. 네. 근데 재무성에서 이제 예산 분배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그 규칙 내지는 내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방위 예산 비율이 퍼센트가 묶여 있는 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통 내려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81%를 0.82나 83으로 올리는 것도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네. 왜 쉽지가 않냐? 이익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농업 관련된 단체들 이런 데는 보조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예산 자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방위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서 최대 압력 단체라고 말하면 이제 건설업. 네. 보통 토건 국가 일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가보면 쓸데없는 고속도로나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저기 지방에다가 네. 하루에 보통 3사람 지나간다. 아, 세 사람. 두 당 100억이네요. 그런 다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근데 일본에서 그런 그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들이 방위 예산 늘어나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냐. 네. 그럼 가만히 보고 있게 만들려면 그 정치력 동원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걸 입을 닥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베 정권이 그렇게 강력한 정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뭐 일본 내에서는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증오시 선제 공격을 통해서 뭐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본 내 논의의 흐름이 일본이 정말 그런 어떤 뭐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특히 이제 현대전은 이제 미사일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다 이제 미사일 강국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억제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사시 이제 공격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도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 지금 이 집단적 다위권 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냐에 결국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 일본의 주류적 견해는 주류적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공격무기를 가진 데서는 역시 주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300만 이상 죽었죠, 2차 대전에서. 네. 그 기억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본의 입장은 아직까지 자위대가 공격무기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네. 이런 견해가 주류적 입장인데 저는 지금 이 일본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이나 안보법제에 관련된 논의를
결국은 그 헌법 개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네. 한 큐의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본이 교정권을 가진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꾼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네. 어떤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일본 내 어떤 헌법 질서를 봐도 그렇고 결국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그 제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헌법 개정의 논의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전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공격 무기를 갖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테고 그 며칠 전에 그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도 핵무장할 수 있다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재미난 양반이에요. 예, 예. 뭐 재밌는 사람이죠. 예.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좀 지지 성명이라도 지지 사설도 쓰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핵무장하자라는 그 특이하신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한국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조금 정말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항상 과반이 넘습니다. 근데 핵무장할 능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에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은 한국에 비할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일본 20%.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신 건 20%도 제가 보기엔 안 되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에서 8% 많이 봐도. 예, 예.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핵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체험 아닙니까? 직접 피폭을 당했고 네. 또 하나가 그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핵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꿈 같은 얘기인 게 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도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이 원자력 발전소 돌려가지고 네. 외부에 수입하는 석유나 뭐 석탄 이런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일본이 계속 그 적자 상태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대신에 그 화력 발전소를 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하고 석탄 엄청나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사실 일본에서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1개인가 2개 정도의 크기 제한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재판도 하고 계속 그래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물론 10년, 20년 지나면 모르겠지만 당장 3, 4년 내에 일본이 뭐 공격용 무기를 도입한다 내지는 핵무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는 건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네. 이게 제가 보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번 안보법제가 평화헌법을 개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어떤 변화나 아니면 예상되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내 움직임. 그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뭐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일단 아베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위대라는 건 군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때려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네.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도망을 간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군형법의 규정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적전 이탈이면 그거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본 같은 사형이죠. 경우는 네. 예, 총살이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관이 군인이 아니거든요.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네. 집에서 안 나와도 이게 무슨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그 출근 안 직무를 했으니까. 출근 안 했으니까. 아, 네. 근데 그건 이제 벌금이죠. 네. 그러면 내일 전쟁 나니까 나 못 하겠다. 조종사가 출근을 안 해요. 네. 아니면 자위관이 한국으로 파병 가야 되는데 난 못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직 자위대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애매한 구조입니다. 네. 사실 경찰 예비대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네. 근데 이거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뭐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걔네들은 뭐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결국은 군대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일단 지금 자위대를 국방군의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일본에서 그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본 내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국 이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일 동맹 전략 이게 어떻게 가느냐.
사실 이제 그 하토야마 정권, 민주당 정권 때는 그런 부분들에 좀 저항을 했단 말이죠. 예, 뭐, 오키나와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토야마 정권이 훅 간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훅 간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미국에 저항했다가 훅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가 일본 정계에도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중국의 부상, 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서 적어도 이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그 이제 이 안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탈냉전 이후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일본 내 움직임과 어떻게 맞물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이에 끼인 게 한국이잖아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뭐 집단적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그 우리 국제사회 협력을 얻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는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네. 전 세계 국가들이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바꾼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압도적인 다수가 이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연합 이런 데 찬성하고 네. 아시아에서는 뭐 대만, 몽골 그리고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면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일본의 이 해석 개헌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걸 반대하는 나라가 한 3나라 정도 있는데 그게 중국, 러시아, 네. 그리고 북한. 네. 그리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 것 같습니까? 유보적인 입장이요? 예. 약간 절충적 입장, 유보적 입장. 뭐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국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신중론이다. 이런 구조인데 겉으로는 뭐 우려를 표명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편입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는 방향이 한국한테 별다른 피해를 주진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일 사이의 집단적 자위권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재작년 12월에 제정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인 거죠. 네.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게 집단적 자위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건 오랫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협정 체결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미일 동맹의 집단적 자위권 논리에 지금 이제 휘말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도 과언이 아닌 셈인 거죠. 예. 결국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조약의 형식을 띠는 건데 이게 결국 체약이 체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내에 반대가 많아서. 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단순한 어떤 행정협정이나 뭐 조약도 아니죠, 사실은 뭐. 이 양국 간의 어떤 MOU죠, MOU 중에. 행정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건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역시 아직까지 한국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일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것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걸 너무 좀 이렇게 부풀리거나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또 과잉 대응을 나올 경우에 이건 또 이제 오판의 소지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두루 살펴봐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느덧 방송을 좀 맞춰야 될 시간인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네. 그 자위대가 어떤 조직이냐 네.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최종호 변호사님의 일본의 안보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